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는 남편을 어린 나이에 잃고 힘든 삶을 살아간 불운한 왕비였습니다. 남편인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며 조선 최고의 여인에서 노비로 신분이 강등되는 비운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열양부원군 손영수와 부인 민씨의 딸로 1440년 정북 정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를 따라 한성부로 이사했고 타고난 성품은 공손하고 검소했다고 전합니다. 한편 단종은 1448년 7살의 나이에 왕세 손에 책봉되었고 2년 뒤인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즉시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452년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어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왕의 3년상 기간에는 관례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453년 10월 10일 숙부인 수양대군이 정권을 빼앗고자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었고 이에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비극은 단종비로 간택되면서 시작되는데 1454년 1월 1일 문종의 국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수양대군, 양녕대군, 정인지 등이 왕비 간택에 착수하였습니다. 임금자리를 노리던 수양대군은 아직 혼인의 뜻이 없었던 어린 조카 단종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처녀 간택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최종 후보 3명의 풍정장부사 송현수, 예원군수 김사우, 전사정 권한의 딸이 올랐고 이 중 송현수의 딸인 그녀가 간택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버지 송현수는 수양대군과 막역한 사이로서 일찍이 그의 여동생이 수양대군의 막내 동생인 영웅대군에게 출가하여 왕실과 인연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은 뒤에 송현수의 딸을 단종비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된 거부 의사를 밝히던 단종이 간택된 왕비를 거부하고 나섰고 혼인 자체를 무효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임금 곁에서 수작을 부린 것으로 간주된 성상문이 국문을 받기에 이르는 등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양대군의 뜻대로 국헌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단종과 왕비 송씨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그리하여 1월 25일 14살의 단종과 15살의 정순왕후 송씨가 뱃년가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왕의 백필로 숙부 수양대군이 주최하는 종친 모임에 잠깐씩 등장하는 정도였습니다. 단종의 왕비가 되었지만 왕비로서의 정순왕후의 삶은 극히 짧았으니 불과 1년 5개월 정도 되는 왕비 생활을 하면서 너무 큰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단종과 그녀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은 사건인 계유정난의 숙청이 혼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계유정난은 태종이 일으킨 1차, 2차 왕자의 난과 함께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정난의 과정과 결과는 잘 알려져 있는데 수양대군과 한명회 등은 황보인, 김종서 등 주요 대신들이 안평대군을 추대하려는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거사했고 그들의 대부분을 숙청하였습니다. 정난의 가장 중요한 숙청 대상이었던 안평대군은 즉시 강화로 유배되었다가 사사되었습니다. 1455년 6월 또 다른 위협 인물인 금성대군도 유배됨으로써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은 거의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갖지 못한 유일하지만 결정적인 권위는 왕위였고 압박에 못 이긴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말았습니다. 단종은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으며 국가에 큰 훌로가 있어 천명과 인심에 귀의하는 바가 되었다. 이에 이 무거운 부하를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여 넘기는 바다라며 선위가 자의에 의한 것임을 밝혔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유정난 이후 모든 권력이 수양대군에게 넘어가 있었고 왕위를 물려주는 수순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1455년 윤 6월 11일 결국 수양대군은 단종의 선의를 받아들여 국왕으로 등극함으로써 그동안 갖지 못했던 명목상의 권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남에 따라 정순왕후는 왕비가 된 지 1년 6개월여 만에 의덕 왕대비의 존호를 받게 됩니다. 16살의 나이로 조선 역사상 최연소 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서운 수양대군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456년 6월 사육신을 중심으로 한 상황 복위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단종에 대한 세조의 경계심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1년 후 송현수와 권한의 역모 사건까지 일어나자 세조는 상황이었던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단종의 유배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단종은 첩첩산중의 오지였던 영월로 유배되었고 왕대비 송씨는 군부인이 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단종이 유배된 3, 4개월 후 전국은 또다시 들끓었습니다. 이미 단종 복위를 시도했다가 수능으로 유배되었던 금성대군이 다시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1457년 10월 21일 단종의 처형을 명하게 됩니다. 숙종실록에는 왕방현이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오는데 단종에게 사약을 전달할 때는 차마 올리지 못하고 그저 단종 앞에 엎드려 통곡하기만 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녀의 비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종이 사사되고 난 뒤 노비의 신분으로 격하되었으며 친정 집안은 멸문지화에 가까운 화를 입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소꿉친구이자 그녀의 친정아버지인 송현수도 교형을 받아 처형되었으니 세조에게 토사구팽당한 셈이었습니다. 수양대군과 송현수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권력 앞에서 우정이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1457년 6월) 창덕궁을 나온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는 날이었습니다. 귀양가는 단종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온 그녀는 청계천 영도교에서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을 몰랐고 멀리 사라져가는 단종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순왕후는 세조가 마련해준 거처를 마다하고 동대문 밖 청룡사 근처에 초가집을 짓고 시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이 몰래 가져다주는 음식과 함께 생활한 궁녀들이 구걸에 얻은 것으로 겨우 연명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조는 쌀과 음식 등을 하사했는데 그녀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원수가 주는 음식은 안 받겠다 하여 다시 궁으로 돌려보내니 세조는 대노하였고 누구든 그녀를 도와주는 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생활이 궁핍하여 시녀들이 동양해온 것으로 끼니를 잇다가 호구지책으로 옷을 만들고 염색을 하며 빨래를 해주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룡사 근처 바위 밑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에 명주를 담갔더니 자주색 물이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명주를 널어 말렸던 바위에는 자지동천이라 새겨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궁핍한 생활을 가엾게 여긴 동네 아녀자들이 조정의 눈을 피해 그녀의 집으로 먹을 것을 건네주고자 시장을 조직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영도교에서 남편과 이별한 지 4개월이 지난 후 남편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던 정순왕후에게 들려온 소식은 남편 단종의 죽음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 뒤 동산에 올라 남편의 명복을 빌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세조는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그녀에 대해 신부는 노비이지만 노비로서 사역할 수 없게 하라는 명을 내려 아무도 범하지 못하도록 정업원으로 보냅니다. 정업원은 부군을 잃은 후궁들이 출궁하여 여생을 보냈던 곳입니다. 사실 신숙주가 폐서인된 정순왕후를 첩으로 삼았다거나 노비로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육신 사건과 같은 중대한 반전 사건이 터지면 관련 부녀자들은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중 직접 관련된 인물들은 관노도 아니고 대신들에게 사노비로 하사한 사례가 특히 조선 초기에는 많았습니다. 때문에 사역신 사건 이후에도 그 부녀들이 대신들에게 하사되었는데 그 목록이 모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숙주에게 내려진 것은 최면의 누이 선비와 조왕균의 아내 소사와 딸 요문뿐이었고 만에 하나라도 정말 저런 청을 했다면 당대는 물론이고 후세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야 했을 것입니다. 친정 집안은 멸문지화를 입었고 게다가 늘 의지하고 지내던 시누이 경혜공주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처럼 의지하고 사랑했던 경혜공주의 아들인 정미수도 죽고 나니 그녀의 노년은 참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녀가 죽기 몇 년 전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를 시양자로 삼고 재산을 정리하여 노비무서와 함께 정미순의 아내에게 상속하였습니다. 82세가 되던 해 정순왕후는 한많은 삶을 마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죽을 때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묻힐 한 평의 땅도 없어서 해주 정씨의 배려로 해주 정씨의 종중 땅에 묻히게 됩니다. 남편 단종의 능이 영월에 있으니 그녀는 죽어서도 남편과 함께하지 못한 비운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조선왕릉 중에서 왕비가 왕의 곁에 묻히지 못한 경우는 태조, 단종, 중종밖에 없습니다. 함께 묻히지 못한 사연들이야 다 있지만 생이별의 아픔을 지닌 채 잠든 경우는 그녀의 무덤인 사릉이 유일합니다. 중종 초기 살인파인 조광조 등에 의해 복위가 주장됐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숙종 때에 와서 단종이 복위되면서 정순왕후도 함께 왕비로 복위되었습니다. 왕비에서 물러난 지 240여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해주정씨의 종중 땅에 묻혀있던 그녀의 무덤도 왕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능호를 사릉이라 이름 지었는데 이는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사모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녀의 무덤 주위에는 이미 해주정씨의 무덤들이 여러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들 모두를 이장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경혜공주의 아들 정미수의 무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양자였던 정미수의 후손이 단종과 정순왕후의 제사를 봉사하여 왔던 터라 해주정씨의 여러 무덤들을 이장시키지 않고 왕릉을 복위하는 것으로 숙종은 어명을 내렸습니다. 멀리 영월에 묻힌 남편이 그리워 그녀의 무덤 주위 소나무 가지들이 동쪽을 향해 뻗어 있었다니 호사가들은 그녀의 그리움이 표현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단종과 정순왕후를 합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제기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1999년 4월 9일 사릉에 심어져 있던 소나무 하나를 장릉에 옮겨 심고 정령송이라 명명하게 됩니다. 영원히 남편 곁으로 다가가지 못한 정순왕후. 그 혼령이 소나무에 깃들어 남편 곁으로 옮겨졌으니 실로 사후 478년 만에 해오라 할 수 있습니다.